1944년 태평양 전선 한가운데 정글을 헤치고 등장하는 한 명의 미 해병대원. 등엔 철제 연료통 2개, 손엔 굵은 금속 노즐 하나, 그리고 방아쇠가 딸칵. 30m 거리까지 섭씨 1000도가 넘는 불꽃이 직선으로 뿜어져 나갑니다. 일본군은 벙커 안으로 황급히 몸을 숨기고 주변은 불꽃과 연기로 지옥처럼 변해갑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쪽은 따로 있었죠. 그 불을 쏘는 병사, 바로 화염방사병. 엄청난 화력을 지녔지만 적에게 가장 먼저 노려지는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밀리터리에 따르면 화염방사병의 생존 시간은 평균 4분 안팎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전투에선 미 해병대 공격 화염소대의 사상률이 90%를 넘기도 했죠. 적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였지만 아군에겐 가장 빨리 사라지는 병사. 도대체 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죽어야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잔혹하고도 불길한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 1944년부터 미군은 하나씩 섬을 되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과달카날, 사이판, 괌, 그리고 필리핀까지. 일본이 점령했던 남태평양과 동남아시아가 미군 손에 하나둘 넘어갔죠. 일본 해군은 사실상 바다에서 퇴장했고 본토 항공전력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군이 꺼내든 전략은 바로 아일랜드 호핑. 일본 본토를 포위해 숨통을 끊는 마지막 작전이었죠. 그런데 태평양 전선은 유럽처럼 전차가 달리고 폭격기가 휘젓는 그런 전장이 아니었어요. 여긴 정글, 절벽, 동굴, 그리고 섬, 사이판, 이오지마, 오키나와. 이 섬들은 단순한 거점이 아니라 본토 앞마당을 사수하라는 일본의 최후 방어선이었습니다. 이오지마에는 18km 넘는 터널, 콘크리트 벙커, 위장된 사격진지까지. 섬 전체가 말 그대로 지하 미로였어요. 오키나와의 마에다 고지 아래에는 병원, 탄약고, 취사장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냥 섬이 아니라 지하에 숨어있는 하나의 요새 도시였던 거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패배가 가까워진 일본군의 작전명은 딱 하나였습니다. 옥쇄. 말 그대로 산채로 잡히는 이 깨끗이 깨져라. 버티다 죽는 게 명령이자 목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미군은 결정했습니다. 좋아. 그럼 그냥 싹 다 날려버리자. 오키나와 상륙을 앞두고 미군은 섬 하나를 통째로 날릴 각오로 포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단 7일 동안 바다에선 전함들이 406mm 포탄을 끝없이 쏘아 올리고 하늘에선 5,800톤이 넘는 폭탄이 쏟아졌죠.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살아남을 것 같았지만 전혀 아니었습니다. 포성이 멎자 먼지 속에서 일본군은 다시 기어나왔고 벙커는 여전히 멀쩡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오키나와 전투는 무려 70일 동안 계속됐고 미군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건 폭탄으로는 안 된다. 사람을 보내야 한다. 미군은 이미 보병용 M2 화염방사기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초반엔 정식 부대도 없이 작전이 떨어지면 보병 중 한 명이 불을 들고 들어갔죠. 최대 사거리 40m, 등에 18리터짜리 연료통을 메고 손엔 불을 쏘는 노즐 하나. 강력했지만 치명적이었어요. 장비는 무겁고 불을 뿜는 순간 적의 표적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미군은 고민에 들어갑니다. 이걸 그냥 전차에 달면 더 낫지 않을까? 1943년 하와이에서 미 육군 화학전 부대랑 공병단이 손을 잡고 화염전차 실험에 착수합니다. M3 스튜어트, M4 셔먼을 개조해서 포탑에 연료 탱크, 고압 펌프, 화염 노즐을 장착. 그렇게 만들어진 불 뿜는 전차는 전장에 등장하자마자 별명부터 생겨납니다. 사탄, 지포, 론슨. 한번 붙으면 안 꺼지는 라이터 이름들이었죠. 1944년 사이판 전투. 화염전차는 벙커를 불태우고 동굴 입구를 고열로 밀어붙이며 일본군 방어선을 와해시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밀림, 절벽, 좁은 갱도. 전차는 못 들어가고 불길은 벽 앞에서 꺼져버렸죠. 그래서 해병대가 다시 결심합니다. 전차가 못 간다면 사람이 들어갈 수밖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부대가 공격 화염소대, 화염방사기 12기, 바주카 9기. 여기에 어모사수랑 탄약 운반병이 붙어서 하나의 불팀으로 움직입니다. 전차가 못 간 그곳에 폭격도 못 들은 그 틈에 결국 사람이 불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염방사기를 터널 입구에다 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에 태워 살상력을 발휘하겠지? 이런 생각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당시 화염방사기의 유효 사거리는 20에서 25m. 정말 잘 쏴도 40m가 한계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안쪽에 숨은 적은 직접적으로 불꽃에 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터널 안에선 사람들이 줄줄이 죽어나갔어요. 왜일까요? 첫째, 산소가 사라집니다. 불은 연료만 태우지 않고 공기 중 산소도 순식간에 빨아들입니다. 좁고 밀폐된 터널 안에서 산소가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숨쉴 공기조차 남지 않게 되죠. 둘째, 열이 확산됩니다. 불꽃이 직접 닿지 않아도 수백 도의 고열이 콘크리트 벽을 타고 안쪽까지 퍼지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불에 닿지 않아도 숨만 쉬어도 기도가 익습니다. 셋째는 유독가스. 나프타 휘발유가 타면서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같은 가스가 생성되죠. 불보다 더 빠르게 더 깊숙이 퍼져서 질식, 기절, 즉사. 직접 불에 타지 않아도 그 공간 자체가 죽음의 환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염방사기의 진짜 공포입니다. 태평양 전선의 전투마다 화염방사병은 늘 가장 앞줄에 있었습니다. 보병들이 앞으로 나가기 전 불이 먼저 들어가야 했거든요. 벙커를 태우고 입구를 청소하고 나서야 총알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1945년 이오지마에서의 전투에서는 화염방사병들이 벙커 입구에 불을 뿜고 단 3에서 4초 안에 자리를 바꿔야 했어요. 이들은 벙커 안 일본군에게 제1순위 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기관총 탄환이 쏟아졌죠. 그런데 문제는 화염방사기의 구조는 전투 중 생존을 고려한 설계가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연료통은 연료를 가득 채웠을 때 30kg에 달했는데 얇은 강철제로 만들어졌고 방탄 기능은 없었죠. 적의 총탄이나 파편 하나면 그대로 터졌습니다. 그 불은 누구보다 먼저 화염방사병에게 번졌죠. 이런 참사는 실제 전투에서 반복됐습니다. 제26 해병연대 제2대 소속 찰스 브라운 일병. 불을 쏘고 돌아서는 순간 그의 연료통이 적탄에 맞았고 그 폭발은 반경 5m 내의 아군까지 화염에 휩싸이게 만들었죠. 그날 전우들은 보고서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가 불을 뿜었고 불 속에서 사라졌다. 이건 우연한 비극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수치가 말해줍니다. 이오지마 전투에 투입된 화염방사병은 약 300명. 그중 생환자는 2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생존율이 약 6에서 7%. 일부 소대는 전사율 9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 일반 보병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였죠. 그럼에도 미군은 화염방사병을 계속해서 전선에 투입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전술적 효용성 때문이었죠. 화염방사기는 벙커, 동굴, 갱도 진지를 제압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로 평가됐습니다. 전투 현장에선 화염방사병 한 명이 벙커 하나를 처리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고 미군은 이 무기를 가혹하지만 필요한 선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전술의 최전선에 있었던 한 병사, 이오지마 전투. 극악의 생존율 속에서 살아남은 단 한 명의 화염방사병. 그는 바로 허셜 우디 윌리엄스였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구역에서 그는 혼자 화염방사기를 들고 벙커 4곳을 돌파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그리고 명예훈장을 받은 유일한 화염방사병으로 남게 됩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전장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바꾸는 곳이었고 그 가장 먼저는 화염방사병의 몫이었죠. 전쟁이 끝난 뒤 화염방사병은 미군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베트남전을 끝으로 개인용 화염방사기는 공식적으로 폐기됐고 벙커를 불태우던 그 역할은 장갑차의 포구와 헬리콥터 부장이 대신하게 되었죠. 총과 포는 남았지만 불을 들고 가장 먼저 들어가던 사람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투 기록 속에 불과 함께 사라진 병사들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